태학사 충렬공인 방자의 후예로 방관주의 부친은 임금께 충성하고 부모를 잘 받들기로 이름이 높았다. 방관주의 어머니 또한 마음이 깊고 말과 행동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그러나 수십 년을 살고 노년에 이르도록 방관주의 부모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세상에 속된 욕심에 관심이 없는 방공이었지만 자식을 갖고 싶은 소망을 접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내 아들을 얻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하늘이 주시지 않는 복을 어찌하겠는가. 애써 체념은 하였으나 때때로 적적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하루는 방공이 답답한 마음이 들어 책을 접고 뜰을 거닐 때였다. 캄캄한 밤하늘에 달빛도 없고 별들만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별빛이 밝기도 하다. 넓은 밤하늘에 시름을 덜어놓기라도 하듯 방공은 지그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유난히 반짝이던 별 2개가 갑자기 빛을 더하더니 커다랗게 눈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별빛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땅에 떨어질 찰나였다. 방공은 허겁지겁 별을 받아내고자 했다. 저런 아까운 지고. 별빛이 어찌나 크고 눈부시던지 2개의 별을 다 받아낼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방공의 마음을 알아차렸음일까. 함께 내려오던 2 별이 사이가 점점 벌어지며 멀어졌다. 한 별은 어둠 속 어딘가로 떨어졌고 방공은 나머지 한 별을 받기 위해 한껏 품을 벌렸다. 눈부신 별빛에 방공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방공은 서서히 눈을 떠보았다. 별은 어느새 간데없고 방공의 품에는 커다란 꽃 한 송이가 안겨 있었다. 방공은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희미한 호롱불이 방안을 조용히 비추고 있었다. 꿈이었구나.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든 모양이었다. 그러나 방금 꾼 꿈이 생생하게 기억났다. 꿈 생각을 하던 방공의 입가에 웃음이 번졌다. 이것은 필시 하늘이 자식을 점지하려는 꿈인 게야. 방공은 무릎을 탁 치며 좋아했다. 방공의 생각대로 부인에게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아기를 낳게 되었다. 방공은 속으로 아들이 태어나기를 바랐다. 별의 정기를 머금은 대장부가 태어나렸다. 늦게 보는 자식이 아들이면 더욱 흡족하고 든든할 것 같았다. 그러나 태어난 아기는 딸이었고 그 아기가 바로 관주였다. 비록 여자아이였지만 관주의 용모는 산천의 정기를 모아놓은 듯 반듯하고 빛이 났으며 태어난 방에는 한동안 그윽한 향기가 머물렀다. 방공 부부는 섭섭한 마음도 없지 않았으나 뒤늦게 자식을 본 것만으로도 기쁘게 여겼다. 애지중지 관주를 키우며 방공 부부는 세월 가는 것도 잊었다. 날이 갈수록 관주는 어여쁘게 자랐다. 깨끗하고 맑은 얼굴에 초롱초롱 빛나는 눈은 고우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늠름한 기상이 느껴졌다. 방공은 혼자 생각했다. 영국 같은 얼굴에 가을 하늘 같은 기상이로구나. 그래서 딸을 더 귀하게 여겼다. 머리도 비상하여 말이든 글이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끼치니 부모 마음에는 열아들 부럽지 않은 것이었다. 그렇게 예쁜 딸이니 고운 옷으로 그 용모를 더 빛나게 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다. 색색의 비단으로 곱게 옷을 지어 관주에게 입히고자 했다. 그런데 다른 여자아이들이라면 좋아할 화려한 옷들을 관주는 밀어내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냥 취삼으로 긴 옷을 한 벌 해주셔요. 아니, 사내 아이처럼 적삼으로 된 긴 옷을 입겠단 말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아이가 소탈하고 검소해서 그럴까요? 왜 남복을 지어달라는지 이상해요. 해달라는 대로 해주구려. 아직 어리니 뭐 어떻겠소. 방공은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부모는 관주의 뜻대로 남복을 지어 입히고 여자가 배워야 할 길쌈보다 그를 가르쳤다. 아직 나이가 어리지만 관주는 학문이 날로 발전하여 시경과 서경을 비롯하여 여러 학자들이 지어놓은 책들을 두루 통하고 이백과 두부와 같은 시를 짓기에 이르렀다. 빼어난 용모의 학문이 이처럼 뛰어나니 금방에 관주에 대한 소문이 점차 퍼져갔다. 관주의 어머니는 때때로 걱정이 되었다. 딸아이를 저렇게 사내아이처럼 키워도 되는 걸까? 그러나 관주 스스로가 바느질이나 술을 놓는 등 규방 교수들이 하는 일에는 도통 관심이 없으니 딸의 뜻을 무작정 꺾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방공 부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친척들에게도 관주를 아들이라 말하기에 이르렀다. 이제 관주는 어엿한 사내아이 행세를 하게 된 것이었다. 그런데 관주가 8살 되던 해 불행히도 방공 부부가 함께 세상을 뜨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고아가 된 관주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어린 나이에 불쌍해서 어쩌나. 모두들 혼자 남은 관주를 걱정했다. 그러나 곧 관주가 의젓한 것을 보고 감탄했다. 하늘을 원망할 만큼 큰 아픔이었지만 관주는 격식에 맞춰 훌륭히 상제 노릇을 해내고 법도에 어긋남 없이 부모의 장례식을 마쳤다. 또 집안을 잘 다스리고 3년상을 지극정성으로 받더니 주변에서 모두 감동했다. 그 후 관주는 책을 더 열심히 읽고 여자의 도리는 점점 멀리했다. 하인들에게도 엄격하고 친척들에게도 남자로 행세하여 자신이 여자임을 알지 못하게 했다. 유모 주유랑은 그것이 몹시 이상스럽고 걱정되었다. 아가씨가 이제 규방 교수로서의 덕과 재주를 갖출 때가 되었건만 토령 행세를 왜 자꾸 하는 것이지? 하루는 주유랑이 관주를 모셔놓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제 아가씨의 나이가 9살이옵니다. 규방 여자 나이 10살이 되면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이상 야릇한 행동을 계속하시겠습니까? 돌아가신 나리와 마님이 편히 눈을 감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관주는 얼굴색이 바뀌며 크게 화를 냈다. 내 이미 아버님 어머님께 허락을 받고 남아로 행세한 지 10년이 다 되었소. 한 번도 여복을 한 바가 없거늘 유모는 어이하여 내 깊은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가. 그래도 나중에 어찌하시려고. 내 반드시 입신양명하여 부모의 이름을 빛낼 것이니 유모는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본래 여자임을 밝히지 말거라. 관주가 워낙 엄히 말하니 유모는 더 이상 말을 못하고 혼자 생각했다. 나이가 어리니까 남에게 얕보일까 그런 것인가. 관주는 또 하인들을 불러 단단히 일렀다. 내 이제 이 집안을 이끌어갈 주인이다. 너희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 나의 근본을 밖으로 누설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관주의 위험 있는 말을 듣고 하인들 모두 집안의 비밀에 대해 입을 다물게 되었다. 이후 관주는 독서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뜻한 바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병서를 읽고 무예를 익혀 손자와 오자의 병법을 능히 이해하고 따라할 만했으며 학문도 나날이 깊어졌다. 그러는 동안 세월은 흐르고 어느덧 부모의 3년상이 끝났다.
굳게 마음먹은 바 있었지만 어린 소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님, 어머님, 왜 이렇게 일찍 떠나셨습니까? 상을 거두려고 하니 더더욱 부모가 그리웠다. 마음은 울적한데 한창 봄이라 갖가지 꽃이 탐스럽게 피었다. 집안일은 유모가 단속해 주오. 우울한 마음을 달래고자 관주는 바람을 쐬러 나갔다. 한필 당나귀에 몸을 싣고 동자 몇 명과 이곳저곳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면 두루 찾았다. 멋진 풍경을 보면 시를 짓고 싶은 마음이 절로 돋아 바위에 쓰고 이름을 적으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날이 저물면 암자에서 잠을 자며 여행하다 보니 5, 6개월이 훌쩍 지나 어느덧 가을바람 부는 9월이 되었다. 단풍은 겹겹이 붉고 낙엽이 눈처럼 흩날리는구나. 찬바람에 고향이 생각났지만 아름다운 경치에 다시 잠기기를 몇 번 하고 나니 초겨울에 이르렀다. 흰눈이 날고 서리와 이슬이 쌓인 곳에 붉은 매화 피니 벌써 집을 떠난 지 1년이 지났다. 1년의 세월도 부족했을까. 비로소 집에 들어와 다시 부모의 위패 앞에 선 관주는 눈물이 왈칵 솟았다. 부모 잃은 서름이 다시 몰려온 것이었다. 에이구, 가엾어라. 어린 관주님이 오죽하면 집을 떠나 객지로 떠돌았을까. 알아도 못 본 척하며 유모 주유랑만이 돌아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책과 더불어 세월을 보내다 보니 방공자의 나이가 12살이 되었다. 의젓한 태도와 꽃처럼 탐스러운 얼굴이 배곡 같고 광채나는 운석 같아 사람들은 방공자를 볼 때마다 저 공자님 탄한 얼굴에 빛나는 눈과 붉은 입술을 봐 인간 세상에 사람 같지가 않아 하고들 수군거렸다. 공자 위풍이 당당하고 강건하여 조금도 연약하거나 갸냘퍼 보이는 기색이 없었으며 말없이 묵묵히 앉아있을 때면 한겨울의 차디찬 달빛처럼 차분하고 고요했다. 그러면서도 3월에 봄눈 녹듯 유순하고 따사로운 기운이 흐르니 마치 하늘의 사람이 땅에 태어난 것 같다고들 했다. 그때 나라에서는 인재를 뽑기 위해 과거를 시행했다.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시골까지 소식이 퍼졌고 방방곡곡의 서생들이 행장을 차려 시험장으로 향하였다. 방공자도 소식을 듣고 생각했다. 내 비록 여자이나 남자로 처신해 오고 있으니 세상사처럼 남편 섬기는 도를 할 것은 아니로다. 남자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망설일 것이 없었다. 방공자는 하인에게 명하여 행장을 준비하고 유모에게 집안을 맡긴 뒤 과거를 보러 갔다. 수많은 서생들이 줄줄이 앉아 글자를 기다리는데 방공자는 그 중에서도 유독 어리고 침착하여 눈에 띄었다. 드디어 글자가 걸리고 모두의 눈길이 그리로 쏠렸다. 이백이나 두보도 감히 빨리 붓을 들지 못할 만큼 어려운 글자였다. 서생들이 난감하여 쉽게 손을 놀리지 못할 때 방공자는 조금도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시를 지을 생각이 없는 것처럼 묵묵히 바라만 보던 방공자가 시각이 되자 가늘고 고운 손으로 구름에 용이 휘감기듯 붓을 놀려 일시에 시를 적어냈다. 소년 선비부터 귀 밑에 백발이 들이우니까지 시들을 짓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손을 짚고 읊조리는 이도 있고 먼저 썼다고 자신만만한 이도 있었으며 당황한 낯으로 급하게 서두르는 이도 있었다. 방공자는 이를 보고 쓴웃음을 지었다. 우리나라의 인재가 귀해 이런 광경을 보이니 애석하구나. 이때 황제가 나타나 어좌에 앉더니 신하들과 더불어 서생들이 지은 글을 훑어보기 시작했다. 나라의 새 인재는 새로운 힘과 같은 것이요.
이번 과거에서 나라를 바칠 기둥을 뽑는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소. 그러나 글을 읽어나가는 황제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다. 하나같이 마음에 차지 않는구나. 기대에 못 미치는 글들에 황제는 낙심했다. 글씨는 용이 춤추는 듯하고 글은 속세에 때묻지 않은 고결함이 묻어나니 글쓴이의 고귀한 인품이 느껴지는 글이었다. 황제는 여러 신하들을 둘러보고 일렀다. 짐이 날이 저물도록 천여 편의 시를 보았으나 다 그것이 그것 같았도다. 드디어 향기롭고 아름다운 글을 찾았으니 소동파와 이적선도 미치지 못할 바이니 어찌 기특하다 아니하리오. 마땅히 이 글을 장원으로 삼으리라. 그러자 모든 신하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다. 나라의 귀한 인재 얻으심을 감축드리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장원한 서생의 이름이 불리었다. 화주인 방관주 연 12세요. 방공자가 늠름히 일어서서 나아가니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다. 마치 태양이 떠오르는 듯 힘있고 기계 있는 몸가짐이었다. 황제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방관주를 가까이 불러 어사화와 청삼을 하사하였다. 또 친히 어주를 따르며 공 같은 인재를 만난 건 나라의 경산이라. 짐을 도와 힘써 일하거라. 그리고 황제는 방공자에게 한리막사를 제수하였다. 이에 방공자 정각의 섬돌에 4번 절하고 밖으로 나오니 황금으로 안장을 얻은 흰말이 기다리고 있었다. 또 황제가 농가 밭, 노복을 하사하고 백역한 정원각을 지어주었다. 방공자 황공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였다.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기쁜 중에도 아쉬움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방공자가 황제에게 고하고 고향에 내려가니 가문의 경사라 하여 찾아오는 사람들로 집안이 시끌시끌했다. 방공자는 조상의 묘를 찾아 소분하고 집안일을 정리했다. 나는 나란 일을 하기 위해 올라가니 너희들은 주인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집안을 잘 지키도록 하거라. 그리고 유모 주유랑만을 데리고 올라와 넓은 새집에 들어서니 유모는 감회가 새로웠다. 너른당에 봉안하고 유모를 극진히 모시니 주유랑은 앞날이 근심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으나 즐거운 마음이 더 컸다. 그런데 방한림 공자에게 난처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조 백관이 소년 장원 방한림을 어여삐 여겨 사유를 삼고자 하는 것이었다. 옥으로 깎은 듯한 미소년이 학문만저 뛰어나 명문가에서는 서로 청혼을 넣는 것이었다. 드디어 닥칠 일이 닥쳤구나. 본시 여자인 우리 공자님이 혼사를 치르는 날은 필시 근본이 드러날 것이니 어찌하면 좋을꼬. 유모가 놀라 노심초사했다. 방한림도 마음에 거리끼는 바가 없지 않았으나 대답했다. 유모는 너무 걱정 마오. 내 알아서 할 것이니. 방한림은 유모를 진정시키고 이런저런 핑계로 청혼을 사양하였다. 그러던 중 병부상서 겸 태학사인 서평우 댁에서 청혼이 들어왔다. 서평우는 매사에 공평하고 인품이 후덕하여 만인의 존경을 받을 뿐 아니라 임금의 신임도 두터운 사람이었다. 스라에 7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두었는데 아들들은 모두 군자요, 딸들은 모두 요조숙녀로 위에 7남 4녀는 결혼을 하였고 막내 해빙소저만 혼인 전이었다. 해빙소저는 교수로서 하나 부족함이 없는 훌륭한 처자였다. 얼굴과 몸매도 고왔지만 어린 나이에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과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서평우는 생각했다. 방한림의 타고난 마음씨와 용모가 과히 해빈과 전생연분이로다.
평소 서평우를 존경했기에 쉽게 거절하지 못하고 난처했다. 방알림이 또 생각하니 앞길이 깜깜하게 됐다. 남자로 행세하면서 처와 자식을 두지 않으면 남들이 의심할 터인데 아니할 수도 없는 노릇이 아닌가. 그러나 어느 여인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고 평생을 같이 해주겠는가. 생각할수록 답답한 일이었다. 혹여 잘못 털어놓았다가 세상에 내 근본이 탄로난다면 그 또한 어찌하랴. 방알림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 서평우는 방알림을 불러들였다. 방알림은 죄송하나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부인을 얻는 일이 급하지 않고 염치 없사오나 아무리 미모가 뛰어나도 마음이 깊고 후덕한 여인을 원하옵니다. 교수의 성품을 알지 못하니 아직 때가 아닌가 하옵니다. 서평우는 이 말을 듣고 허허 웃으며 말했다. 요조숙녀는 군자를 찾는 법이라. 내 자식을 칭찬하기는 어리석은 일이나 해빙의 인물됨이 과히 경솔하진 않으니 걱정 말고 내일 다시 오거라. 그리고 방알림이 돌아간 뒤 안채에 이 사실을 알렸다. 여식이 제주남달라 맞는 짝이 있을까 우려했더니 방공이 바로 전생배필이로구나. 서평우의 부인이 기뻐하며 해빙을 불러 각별히 일렀다. 내일 방알림 공이 온다니 몸가짐 단정히 하고 맞도록 하거라. 네, 어머님. 해빙 소저는 얌전히 대답하고 물러나왔으나 평소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여자로 태어난 것이 죄구나. 모든 일을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남편에 맞게 살아야 하니 남자로 태어나지 못할 바에는 인생에 의미가 없구나. 이런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다. 방알림은 방알림대로 그날 밤 잠을 이루기 어려웠으니 남다른 생각을 가진 두 사람 모두 마음이 무거웠던 셈이다. 드디어 날이 밝고 방알림이 방문하자 서평우 내외가 반갑게 맞아들였다. 서평우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다름이 아니라 공자가 교수의 선악을 의심하니 특별히 한번 보여주는 것이오. 방알림은 몸둘 바를 모르고 해빙소저를 만났다. 해빙소저를 보니 한눈에 그 단아함과 맑음이 눈에 들어와 얼굴에 기쁜 기색이 절로 드러났다. 서평우는 그것을 보고 흐뭇했다. 그래, 내 딸을 보니 마음이 결정되는가. 소저 진실로 요조숙녀이오니 어찌 감히 사양하오리까. 서평우 내외는 크게 기뻐하며 그날로 혼사를 서두르게 되었다. 방알림이 돌아오자마자 주유랑이 뛰어나왔다. 공자님, 어떻게 잘 사양하셨습니까? 하루 종일 마음 졸이며 애가 타던 터라 황급히 물어봤다. 허허 유모, 무슨 큰일이 있다고 그리 급히 구는가? 방알림의 여유로운 말에 유모는 일이 잘 해결된 줄 알고 마음을 놓고 있었다. 그런데 날벼락 같은 소리가 이어졌다. 서평우댁 해빙소저와 혼인 날을 잡았으니 예에 부족함이 없이 유모가 준비해 주오. 유모가 그 말을 듣고 자기 귀를 의심했다. 공자님, 뭐라 하셨소? 공자님 배필은 늠름한 도령이어야지. 꽃 같은 교수가 인연이라니 그런 괴상한 일을 어이 버리려 하십니까? 그러나 방알림은 무슨 생각이선지 얼굴에 잔잔한 웃음까지 떠올리며 말했다. 내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 유모는 입이나 조심하오. 내 굳은 마음과 정한 일생을 흔들지 말고. 한편 방으로 돌아온 해빙소저도 이리저리 생각 중이었다. 방알림이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닌 듯하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었다. 자신의 말소리도 낭랑하나 방알림의 나직한 목소리가 오히려 더 고운 듯하니 괴이하였고
스치듯 바라본 눈은 아름다운 미녀의 눈길보다 더 곱지 않던가. 소저 한동안 고요히 말을 않더니 드디어 이런 생각에 이르렀다. 자고로 남자 중에 미남도 많지만 방공은 여자보다 더 미색이니 어찌 이런 남자가 있을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남자가 아니다. 호탕한 듯 하지만 갸냘프고 약한 꽃과 같으니 분명 사연이 있을 것이다. 혹시 어려서 부모 잃고 여자의 도리를 가르칠 리 없어 지금에 이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결코 자신과 방할림의 인연이 우연이 아닌 것 같았다. 혜빙은 방할림이 본디 여자임을 알아차렸다. 방공은 위험 있는 얼굴과 태도가 한 세상을 누릴 남자다우니 내 짝으론 이보다 더할 수 없다. 이런 영웅 같은 여자를 만나 일생 친구처럼 부부의 의와 형제의 정을 맺는다면 내 굳이 남자에 속한 여자의 일생을 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혜빙소저는 하늘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이런 연분을 내려준 것이 틀림없다고 그렇게 여기며 빙그레 웃었다. 혼인날이 되어 양가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고 신랑이 신부를 맞으러 왔다. 성대히 혼인식을 치르고 신부가 가마에 오를 채비를 할 때 서평우가 방할림에게 시를 한 수 지어보라고 말했다. 소인 재주가 없어 기쁜 날의 흥취를 더하지 못할까 걱정이옵니다. 새신랑이 그 자리에서 한 수 적어내니 서평우가 그것을 받아보고 기뻐하였다. 마치 꽃이 바람과 비로 내리는 시상이로다. 모두 시를 돌려보고 칭찬이 자자했다. 신부가 준비를 다 마치고 가마에 오르니 방할림도 말에 올라 신랑 신부는 호의를 받으며 할림의 집으로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방할림은 석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 신부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자니 마음이 무거웠다. 혜빙소저가 이미 사실을 다 알고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어찌 짐작이나 하겠는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방으로 들어온 방할림이 혜빙소저와 마주 앉았다. 제가 부족한 사람인데 장인의 사랑을 입어 소저를 만났으니 서로 평생 의족해 살까 합니다. 혜빙소저는 부끄러운 낯으로 말문을 열었다. 소첩 같은 사람이 어디 공의 의지가 되겠습니까? 하오나 이렇게 부부의 도를 이루었으니 세상 모르는 아녀자라고 너무 아둔하게 보지 마소서. 소첩, 공의 진실을 밖으로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방할림이 놀라서 되물었다. 무슨 뜻이오? 혜빙소저는 더 이상 말을 안 하나 방할림은 극히 부인을 바라보고 그 뜻을 짐작했다. 자신의 본 모습을 눈치챈 슬기가 감탄스러울 뿐이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다음 날 신부가 할림과 나란히 서서 사당에 혼인했음을 아뢰었다. 술잔을 올리는 방할림의 두 볼에 눈물이 흐르니 신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집안에서 넓은 곳을 하얗게 발라 아름답게 꾸민 뒤 소저의 거처를 정하니 비로소 혜빙소저는 안주인이 된 듯했다. 그날 저녁 혜빙소저가 방할림에게 조용히 말했다. 소첩이 공께 드릴 말씀이 있으니 무례하다면 용서하십시오. 방할림은 그 내용을 짐작했으나 소저의 말을 기다렸다. 무슨 말인지 한번 해보시지요. 소첩이 보기로는 할림께서 세상을 속이고 남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연을 말씀해 주신다면 첩이 의리를 저버리지 않겠사옵니다. 그 말을 들은 할림은 울컥 눈물이 솟구치며 애통함이 물밀듯 밀려왔다. 참지 못하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며 소저에게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부인의 생각대로 내 근본은 여자요. 궁벽한 시골에 의지할 곳 없는 어린 사람으로서 일시에 부모를 잃으니
어찌할 바를 몰라 스스로 이런 행동을 계속한 것이 오늘에 이르렀소. 이미 이 길에 들어서 괴로운 마음을 어찌할 바 모르겠소. 존경하는 장인의 뜻을 거역치 못해 부인을 맞았으나 부인의 일생마저 우습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하기 짝이 없구려. 다만 바라건대 내 본을 밝히지 말아주오. 소첩 처음 보았을 때부터 그 점을 알아보았사옵니다. 이제는 그대와 일생을 지내며 부인의 도를 지키겠사옵니다. 다만 공이 나이 들어도 수염이 나지 않을 터이니 남들이 의심할까 그것이 염려되옵니다. 일이 되어 가는 대로 두어야겠지요. 다만 소저의 일생이 나로 인해 가엾게 되었으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니 일생 의좋은 친구로 지냅시다. 두 사람은 마음을 터놓고 서로 평생 친구를 얻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었다. 방알림이 벼슬길에 들어선 지도 수년이 흘렀다. 나이가 비록 어렸으나 맡은 일에 엄격하고 나라를 향한 마음이 지극하니 황제가 가장 아끼는 신하였다. 벼슬이 점점 높아지고 그 충절이 갈수록 더하니 황제는 태자보다 반공을 더 사랑하여 벼슬을 이부실랑 겸 태학사로 올려주었다. 서평우 내외는 출중한 사위를 더욱 사랑스럽고 중히 여겼다. 그런데 만인이 방실랑을 탐내 후처를 얻으라고 권하니 방실랑으로서는 괴로운 일이었다. 소생 평생 한 처자와 부부의 예를 지키고자 할 뿐 어찌 딴 생각을 하겠사옵니까? 이렇게 단호히 거절하니 누구도 두 번 다시 청하지 못하였다. 충신이 있으면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는 간신이 있는 법이었다. 마침 나라에 반역하는 무리들이 형주에 일어서자 방실랑을 시기하는 간신이 이렇게 아뢰었다. 형주 변방에 불충한 무리들이 있으니 방실랑을 보내시어 인심을 진정시키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옳다고 생각하여 형주 안찰사로 임명하였다. 기한이 1년이었다. 방실랑이 하직 인사를 올리러 가자 황제가 어주를 내리며 안타까워했다. 내 공이 곁에 없음을 생각하면 허전하기 그지없으나 나란 일이 더 중하니 어찌하겠는가. 경은 형주의 난을 진압하고 과인의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기 바라노라. 성심을 다하여 전하의 뜻을 받들겠나이다. 황제가 보니 방실랑이 그 몸가짐이 단정하고 점잖기가 이를 데 없어 다시 감탄하였다. 그리하여 그 부인인 해빙소저에게 봉관과 화리를 주시고 자귀를 내리니 집안에 더 없는 영광이었다. 방실랑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부인이 학생 같은 남편을 만나실 때 13세 청춘이었는데 나의 아리따운 부인이 되어 봉관 화리를 받으시니 젊은 나이로 높은 지위에 오르심을 축하드리나이다. 해빙소저는 웃으며 말했다. 남편의 출세에 부인이 은총을 입음은 당연한 일이거늘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두 사람이 크게 웃었다. 그러나 곧 이별을 생각하니 너무나 슬퍼 방실랑은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다. 그대를 만난 지 수년 동안 좋은 친구였는데 잠시나마 떨어져 있으려니 마음이 아프구려. 아무쪼록 내가 없는 동안 조상님 제사를 정성껏 모셔주시오. 집안일은 당연히 소첩의 일이니 공께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다만 이별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날이 밝고 방실랑이 떠날 채비가 끝나자 주유랑은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섭섭해했다. 죽으러 가는 길도 아닌데 유모 무슨 눈물을 그리 흘리오. 방실랑의 뜻없는 말에 주유랑은 펄쩍 뛰었다. 공자께서는 무슨 그런 불길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나무랐다. 비록 유모였으나 방공자에게는 어머니 같은 주유랑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보살펴준 정이
어찌 각별하지 않겠는가. 여봐라, 술상을 내오너라. 방시랑이 유모와 더불어 술 서너 잔을 나누고 그 마음을 위로했다. 또 가는 길에 부인이 자꾸 마음에 걸려 새삼 자꾸 뒤돌아보니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했다. 부부 금슬이 저리 좋으니 천생연분이로다. 시랑이 형주에 이르러 불순한 무리를 엄히 다스리는 한편 덕으로 다스리니 인심이 안정되었다. 백성들의 마음이 절로 순해져 밤에도 문을 닫지 않고 잘 수 있었다. 모든 일이 사람을 감동시키는 방안찰사의 위엄과 덕망덕이었다.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역시 방관주 공이라 하고 크게 기뻐하였다. 어느덧 계절은 바뀌어 뜰에 꽃이 지고 곳곳에 가을색이 무르익었다. 관아의 일이 한가한 날 방안찰사는 홀로 미복 차림으로 외출을 했다. 어린 동자 2명이 담배와 가야금을 들고 뒤를 따랐다. 좋은 경치를 찾아 들어가다 보니 점점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 단풍이 붉은 병풍을 친 사이로 폭포 소리가 우렁차게 들려오니 절로 흥이 돋았다. 과히 천하의 멋진 경치로구나. 안찰사가 탐복하여 가야금을 뜯자 한 줄 한 줄 튕기는 소리가 낭랑하게 산속 굽이굽이 울렸다. 한 손으로 담배를 피워무니 그 정취가 더하여 절로 시상이 떠올랐다. 가을바람 소슬하며 이내 마음과 같도다. 살아있음에 원을 이루며 죽은 후에 성명이 머무리로다. 한리막사 이부시랑 태학사 방관주는 쓰노라 하고 이름을 적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우르르 쾅 하는 천둥소리가 들리고 어둠이 해를 가렸다 사라지기를 반복하였다. 세상이 번쩍번쩍하였다. 수행하던 동자들이 땅에 고개를 받고 벌벌 떠는데 넓은 하늘에서 벼락 같은 소리가 한 번 더 크게 울렸다. 동시에 큰 별 하나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이었다. 밝은 빛이 세상에 어리더니 잠시 동안 그 빛이 더욱 밝은 듯했다. 눈이 부셔 모두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잠시 후 방시랑이 살며시 눈을 떠보니 별빛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옥으로 빚은 듯한 아이가 보이는 게 아닌가. 놀라 달려가 보니 태어난 지 수개월은 되는 듯한 아기였다. 비범한 생김새와 거울같이 맑은 눈을 가진 아기는 한눈에 봐도 보통 아기 같지 않았다. 해와 달의 전기가 그 몸에 스며있는 듯했다. 이는 필시 하늘이 내게 내리는 아기일 것이다. 안찰사는 크게 기뻐하며 아기를 안아들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얼굴이 더욱 준수하고 깨끗하였다. 그리고 가슴에 낙성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낙성이라. 이 아이의 이름을 낙성이라고 해야겠구나. 시랑은 아기를 데리고 산에서 내려와 유모를 구해 기르기 시작했다. 낙성은 하루가 다르게 쑥쑥 자랐다. 놀랄 정도로 빨리 자라니 하늘이 낸 아기가 아니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안찰사는 홀로 생각하곤 했다. 낙성을 얻은 한 달 뒤 한밤중에 안찰사는 밤하늘을 쳐다보았다. 하늘의 기운과 흐름을 읽어보니 자신의 운을 밝혀주는 별이 다른 때보다 더욱 찬란했다. 안찰사는 자신의 벼슬이 더욱 높아지고 그 이름을 떨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되었다. 여기저기서 꽃과 나비가 어우러지니 안찰사는 집 생각이 더욱 났다. 남녀 간의 애정은 아니지만 안찰사가 부인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더 애틋했다. 그 마음을 참기 어려워 황제께 마음을 털어놓는 편지를 보내기에 이르렀다.
황제는 그 솔직한 마음을 아름답게 보고 방관주를 병부상서 추밀사로 임명하노라. 이렇게 명하여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 안찰사는 맡은 일을 무사히 마치고 아들까지 얻으니 흡족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다. 부인도 이 아이를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안찰사가 설레는 마음으로 낙성을 들여다보자 그 마음을 알았는지 낙성도 방긋방긋 웃었다. 황궁에 도착하자 황제가 크게 반가워했다. 황제는 남달리 아끼는 신하를 멀리 보낸 일이 미안한 마음으로 남아있었다. 경이 소년 시절부터 짐을 도와 3년 동안 충성심이 한결같고 형주의 불안한 민심을 수습하고 돌아오니 경만한 충신이 어디 있겠는가. 경이야말로 과인의 오른팔과 같은 신하로다. 황제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술을 한 잔 따라주었다. 방상서가 엎드려 술잔을 받았다. 신이 지금껏 지은 공이 없었사온데 폐하의 성은을 입사와 형주에서 작은 공을 세우게 되었사옵니다. 신의 나이 아직 어려운데 과한 벼슬을 내리시니 황공할 뿐입니다. 경은 지금의 조정에서 가장 중한 사람이니 사양치 말거라. 황제가 간곡히 말하니 방상서는 황송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내리신 술에 취하오니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임금이 허락하자 상서는 어전을 물러나왔다. 마침 궁에서 물러나오던 서평호가 방상서를 보더니 덥석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여복의 사위, 객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자네 장모도 자네를 보고 싶어하니 우리 집에 들렸다 가세. 장인과 함께 처가에 가니 장모가 오랜만에 사위를 보고 어찌나 기뻐하는지 친자식을 대하는 것보다 더하고 처남들 또한 형제를 대하듯 했다. 내 비록 부모 형제 없으나 장인 장모의 각별한 사랑을 받으니 어찌 외로운 신세라고만 할까. 방상서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 부인을 만났다. 그 기쁨을 말로 할 수 없었다. 도란도란 그동안 지낸 일을 서로 털어놓느라 밤 깊은 줄 모르니 의좋은 형제나 정좋은 친구도 그보다는 못할 것 같았다. 특히 낙성을 어떻게 얻었는지 그 사연을 말하자 부인 또한 고개를 끄덕였다. 하늘이 우리의 뜻을 받아들이시고 자식을 주신 것이 분명하옵니다. 내 생각도 부인과 같소. 이렇게 서로 다행으로 여겼다. 그때부터 부인이 친자식처럼 낙성을 길렀다. 낙성이 점점 자라 상서 부부를 친부모로 따르고 상서 부부도 낙성을 지극히 사랑하였다. 낙성이 5살 되었을 때 벌써 비범한 인물이 될 기색이 보여 잘생긴 얼굴에 기골이 늠름하고 총명하였다. 낙성이 어리나 망고의 인재로다. 방상서가 낙성을 애지중지하며 잠시도 곁에서 떼어놓지 않고 낙성 또한 효성이 지극하였다. 과연 하늘이 방상서의 앞길을 열어주시느라 후사를 점지한 것이었다. 방상서는 이로써 더욱 마음이 놓였다. 혼인을 한 지 수년이 흘렀으니 자식이 없으면 누군가는 의심을 할 터였는데 낙성이 있어서 천만 다행이로구나.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뒷말을 어찌 무서워할까마는 방상서는 어릴 적부터 본 모습을 속이며 살아왔으니 나이가 들면서 고충이 많았다. 비록 친자식은 아니지만 후사를 이을 자식이 있으니 누가 감히 뭐라고 하겠는가. 방상서가 걱정을 덜고 집안이 화평하니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다. 좋은 세월을 보내고 그해 8월 방상서의 생일이 다가왔다. 큰 잔치를 준비하고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임금의 친척들까지 초청하여 자리를 즐겼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어 갈 때였다.
하인이 와서 아뢰었다. 나리, 궁에서 악사들이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좌중이 술렁였다. 전하께서 궁중 악사들을 보내신 듯합니다. 방공에 대한 전하의 신망이 이리 두터우니 대단한 일입니다. 방상서가 황공하여 아무 말 못하니 서평호가 대신하여 말했다. 전하의 성은이 이와 같으시니 어찌 만분의 일이라도 갖겠습니까? 공에 복이십니다. 저리 훌륭한 사위를 얻으셨으니 얼마나 기쁘십니까? 서평호는 흐뭇한 웃음을 머금고 사위를 더욱 자랑스러워하였다. 황제가 또 궁중 음식까지 보내니 모두들 드문 일이라고 부러워했다. 또 상서 내외가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 칭찬이 자자했으며 낙성을 보고 기특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방상서가 친자식이 없음이 복이라 하는 사람까지도 있을 정도였다. 이때 추밀싹 희미가 낙성을 보고 특히 마음에 들어하여 사위로 삼고 싶어 했다. 기미는 대대로 이름난 신하로 삼남 일녀를 두었는데 9살짜리 딸의 외모나 자질이 아주 출중하였다. 바느질 솜씨 같은 교방 교수의 도리는 물론이고 문장도 자유롭게 쓰는 뛰어난 문장가이기도 했다. 하나뿐인 딸이 그러하니 부모는 더욱 기특히 여기고 사랑하며 키우다가 낙성을 보자 분명 앞날의 영웅군자라는 생각이 들어 짝을 지어주고 싶어 했다. 소생이 상석께 감히 정할 일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오늘 낙성 공자를 보니 그 준수함과 재주가 뛰어납니다. 부족하오나 제 딸과 인연을 맺어주고 싶은데 허락하시겠나이까? 방상서도 일찍이 교수를 본 적이 있는지라 흔쾌히 대답했다. 귀한 딸을 저희 아들에게 보내려 하시니 어찌 사양하겠습니까? 다만 두 아이가 모두 어리니 몇 해 있다 혼례를 치르는 게 좋겠습니다. 기미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낙성공자의 손을 잡았다. 내 이제 나의 귀한 사이로다. 이날의 기쁨을 한 수 적어보면 어떠한가? 붓과 벼루를 가져다 시집기를 청하자 낙성은 붓을 들자마자 친언 율시를 금세 한 편 적어드렸다. 정말 방상서 자제 신동이로소이다. 둘러선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하여 방상서도 얼굴에 웃음을 띠고 흐뭇해했다. 술잔이 오가고 저녁 늦도록 경사를 즐길 때 궁중 악사의 파영곡이 울려 퍼졌다. 잔치가 끝나고 하례객들이 흩어졌다. 방상서가 안으로 들어와 부인에게 기미의 청혼에 대해 이야기했다. 김추밀대 교수라면 능히 우리 낙성의 배필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인 또한 무척 기뻐했다. 그러나 곁에 있던 주유랑은 수심 가득한 얼굴로 한숨을 푹 쉬었다. 만물 금수 초목이 다 음양의 이치대로 살아야 하거늘 우리 나리와 부인은 어찌 그것을 외면하고 저리 즐거워한단 말인가. 두 소저 20세가 지나 꽃같은 얼굴이 아깝고 조상이 근심하는데 나중 일을 어이하리까. 친자식이 없는데 서평우 내외께서는 어찌 의심을 안 하시는지. 차라리 서평우 내외가 알아차리시고 두 분이 사이좋게 자매같이 지내는 게 이 늙은이의 바람이옵니다. 이 몸이 누설코자 하오나 날이 하도 질색하시니 마지못해 그대로는 있으나 한시도 마음 편할 날이 없사옵니다. 언제야 우리 나리와 부인은 제대로 인륜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주유랑의 말에 부인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방상서는 크게 화를 냈다. 유모, 어찌 괴로운 말들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남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키려 하는가. 만일 괴이한 소문이 있다면 아무리 젖먹이부터 키워온 은혜라도 용서치 않으리라. 얼굴까지 붉히며 언성을 높이자 주유랑은 할 수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났다. 유모는 충심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탓하지 마십시오. 주인을 생각하는 그 마음 갸륵하지 않습니까?
부인의 말씀이 옳소. 내가 가장이나 부인의 생각이 더 깊구려. 부인이 이제 안주인의 도를 알 나이가 되셨나 보. 이 말을 듣고 부인이 낭랑한 소리로 웃었다. 상서 나이가 20에 이르도록 수염이 나지 않았으나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황제는 점차 바른말 하는 신하를 멀리하고 간신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간신들이 국가일을 농락하여 나라가 위태롭고 사방에서는 분란이 그칠 날이 없었다. 바른말을 하던 신하들은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초야에 묻히니 그 사정이 더 위태로워지기만 했다. 방상선은 탄식하며 황제께 간신을 물리칠 것을 아뢰었다. 황제는 방상서를 사랑하나 쉽게 그들을 물리치지 못하니 방상선은 집에서 부인을 벗삼아 한숨을 쌓을 뿐이었다. 이 틈을 노려 북방 오랑캐가 수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놀란 황제는 중신들을 불러 모아 의논을 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다. 오랑캐의 힘이 나라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이니 어찌한단 말이오. 중신들이 아래만 바라보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할 때였다.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로 화가 나라 안에 미쳤으니 신하된 자로 어찌 편안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이 제주없사오나 대병을 주시면 북쪽의 오랑캐를 평정하여 사직을 보호하고 폐하의 성은을 갚사오리다. 침착하나 서리빨 같은 목소리로 말하며 들어오는 신하가 있었다. 병부상서 방관주였다. 방상서를 본 황제의 용안이 금세 밝아졌다. 오호, 방공, 어서 오시오. 경이 가서 오랑캐를 무찌르고 난을 평정한다면 나라와 백성의 복이니 짐의 근심이 다 사라질 것이로다. 당장 시급하오니 지금이라도 출병코자 하나이다. 황제가 더욱 기뻐하며 경은 진정 나의 충신이로다 하고는 병부상서 방관주를 대원소 정북 장군으로 명하였다. 그리고 친히 금으로 만든 도장을 내리며 10만 대병과 명장 100명을 주었다. 원수는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리고 어전을 물러나왔다. 궐문에 나오니 삼정승 6판서가 모두 나와 있었다. 공이 출병하니 더 이상 근심이 없습니다. 제가 나라에 누를 끼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방상선은 노신들에게 겸허히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부인이 허리에 찬 금도장을 보고 의아하며 말했다. 상석께서 어이 대도독의 인을 차셨는지요? 오랑캐가 나라에 침입하니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소? 조복을 받아들던 부인이 놀라며 물었다. 그럼 상석께서 전장에 나가신단 말씀이십니까? 뭘 그리 놀라시오. 대장부 천하에 입신하여 요순 같은 임금을 도와야 하거늘 어찌 대장을 못하리오. 부인은 내가 문신의 소임만 다 아는 줄 아시고 100만 장병을 호령하는 재주는 없다 여겼나 보. 다만 전장은 사생이 달린 곳이니 부인과 언제 다시 만날지 두려울 뿐이오. 부인이 더욱 놀라며 말했다. 첩이 상서와 혼인한 지 7년에 오늘 같은 이별은 없었던즉 어찌 놀라지 않겠습니까? 상서께서는 용병술도 익히셨나이까? 그대는 학문으로는 나와 서로 통하는 친구이나 아직 나를 모르는구려. 내 비록 칼을 쓰고 활시위를 당기진 않았으나 어찌해야 하는지는 아니 그대는 안심하오. 방상선은 온화한 미소로 부인을 안심시키고 술상을 드리라 하여 부인과 더불어 이별주를 들었다. 10여 잔을 마신 후 둘은 낭랑한 목소리로 이별 시를 읊었다. 밖으로 부부의 이름이 있고 가슴 가운데 직이 있도다. 오늘 아침 갑작스런 이별이 슬퍼 한 조각 마음이 머무는도다. 부인이 이에 화답하여 시를 읊었다.
떼기러기 북녘 하늘에 날고 쌍제비는 아름다운 시절을 보는도다. 어진치기 나라를 위하여 뽑혀가니 이별을 이루어 천리에 가도다. 상서와 부인은 서로 시로 마음을 나누며 그 밤을 지냈다. 날이 밝자 상서는 낙성의 손을 잡고 어깨를 쓰다듬으며 당부하였다. 학문을 게을리하지 말고 시서에 부지런하여라. 부인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였다. 바로 궐에 이르러 황제께 하직 인사를 올리고 출병을 구하였다. 경은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신하로 경이 없으면 내 수족을 잃은 것 같을 것이니 속히 오랑캐를 평정하고 돌아오거라. 이렇게 말하며 황제는 쌍방검을 내려주었다. 명을 어기는 자는 선참 후게 하라. 이는 곧 황제와 같은 큰 권한을 준다는 뜻이었다. 방원수는 두 손으로 받잡고 물러나와 백마에 올라타니 백만 장졸이 깃발을 세우고 둥둥 북을 울리는 소리가 천하를 울렸다. 조금도 지체 않고 북방으로 진군하니 그 위세가 대단하여 백성들 모두 나와 방원수 군대를 환영하였다. 적지에 도착한 방원수 군대를 지휘하고 진을 치고 진열을 정비한 뒤 먼저 호황에게 순순히 항복할 것을 권하는 서신을 보냈다. 호황이 신하를 시켜 그 편지를 읽게 했다. 글로써 먼저 호황에게 죄를 묻겠노라. 자고로 위로 하늘이 있고 가운데 임금이 계시며 아래로 땅이 있으니 황제는 곧 하늘이요 제후는 백성이라. 하물며 임금이 신하의 부모이거늘 너희는 감히 천명을 거역하고 하늘에 항거하니 이는 스스로 패망할 길을 찾는 것이로다. 내 황명을 받아 특별히 무도한 모랑캐를 쓸어버리고자 하나니 만일 항복한다면 멸족지화는 면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용서치 않으리라 하는 내용이었다.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하룻강아지 법무서인 줄 모른다더니 가슴을 댄 놈이 대원수랍시고 감히 이런 서신을 보내는구나. 내 이놈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주리라. 호황이 크게 노하여 진군 명령을 내렸다. 둥둥둥 진격이다. 그러나 호황의 결의는 호언장담에 그치고 말았다. 호장들 가운데서도 용맹한 장수가 많았으나 방원수의 용병들을 막아서 이길 순 없었다. 한 번의 싸움에 호군이 크게 패하여 그 시체가 산을 이루고 피가 흘러 시내를 이룰 지경이었다. 호황이 겨우 목숨을 구하여 군사를 수습하고 후퇴하니 남은 군사가 1000여 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울분을 떨치지 못하고 있을 때 승상 야율달이 나섰다. 신이 마땅히 방원수를 잡아 대왕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전하를 얻게 해드리겠나이다. 호황이 반가워하며 물었다. 경이 무슨 계책이 있는가? 신이 한때 사귄 벗이 기이한 술법을 할 줄 아는 자여서 익히 배운 바가 있사옵니다. 몸을 감추고 바람이 되어 사람을 해치는 술법이오니 오늘 밤 신이 꼭 방관주를 죽이고 대왕의 울분을 풀어드리리다. 호황은 크게 기뻐하여 야율달에게 보검을 내렸다. 야율달이 순간 사라지고 곧이어 한 줄기 검은 기운이 호황 앞을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다. 호황은 신기해하며 야율달이 꼭 성공하기를 빌었다. 그때 방원수는 승전을 축하하며 여러 장군들에게 상급을 수여하고 처소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런데 밤하늘을 보니 자기 진중에 예사롭지 않은 운수가 보이고 호황의 진중 위에는 살기가 등등한데 그중 한 줄기 살기가 자기 진중으로 쏜살같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방원수가 이를 보고 반드시 자객이 오겠구나 하고 짐작하였다. 방원수가 처소로 돌아와 등불을 내가게 한 뒤 보검을 품에 안고 가만히 숨어 있었다. 점점 밤은 깊어 삼경이 되었다. 사방이 조용한데 방문 틈으로 살기를 띤 검은 기운이 휘몰아 들어왔다.
방언수는 이때다 싶어 보검을 꼭 쥐고 온 힘을 다하여 검은 기운의 한 부분을 내리쳤다. 으악! 비명과 함께 사람이 고꾸라졌다. 오랑캐의 몸이 두 동강 난 채 나뒹굴고 방 안에 피가 흥건히 흘렀다. 여봐라, 어서 이것을 치워라. 방언수가 눈살을 찌푸리고 돌아서 명하자 급히 부하장졸이 들어와 주검을 내갔다. 이를 본 장병들이 하나같이 원수의 용맹함에 감탄하였다. 원수께선 지략만 풍부하신 줄 알았더니 무예 또한 뛰어나시구나. 이로써 군대의 사기가 더할 데 없이 높아졌다. 한편 호왕은 율달의 소식을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부하 장수가 혼비백산하여 달려왔다. 대왕마마, 적군이 율달 승상의 머리를 깃발에 달고 진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뿐이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데 한 여인이 왕을 찾아왔다고 알려왔다. 전장에 웬 여인인고? 호왕이 심상치 않게 여기고 있을 때 아리따운 여인이 들어서더니 대성통곡을 하며 말했다. 신첩은 야율 승상의 총애를 받던 접타려이옵니다. 지아비의 원수를 갚고자 하오니 신첩을 앞에 세워주십시오. 호왕이 다려를 보니 얼굴에 슬픔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측은히 여기고 말했다. 과인이 친히 나서고자 했는데 네가 공을 세우면 원수를 갚는 것이로다. 다려가 눈물을 머금고 갑옷을 갖추어 입은 후 나는 듯이 말에 올랐다. 양쪽의 군사가 서로 마주보고 호왕은 저편에서 방언수를 바라보았다. 옷같이 아름다운 얼굴의 소년대장은 그 기상이 온 세상을 덮을 만큼 뛰어난 영웅이었다. 호왕은 싸울 용기가 절로 사라지나 애써 그 기색을 감추며 소리쳤다. 승부는 사람이 겨루게 있으니 먼저 진법을 겨루어 못 이기면 항복하는 게 어떻겠소? 방언수는 웃으며 대꾸했다. 오랑캐와 더불어 제주를 겨루고 싶진 않다만 네 원한다면 한번 시험해 보리라. 호왕의 지휘에 따라 오랑캐들이 소리를 지르고 북을 울리며 진을 쳤다. 방언수가 그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이는 팔괘진이니 무너뜨리기 쉬우리라. 내 진을 치리니 보거라. 방언수도 일시에 포를 쏘고 진을 쳤다. 그것은 그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진법이라. 어디로 병사가 들고 날지 누구도 짐작할 수 없었다. 이 진 이름을 알겠는가? 호왕은 이윽히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내 이 진을 어찌 알겠느냐? 그때 호왕의 뒤에서 불쑥 한 여장군이 뛰쳐나왔다. 오늘 방언수를 죽여 원수를 갚으리라. 그와 동시에 호왕 군사를 지휘하여 합세하니 양군사가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한참 동안 승부가 나지 않을 때 방언수는 다려를 향해 화살을 날렸다. 아! 다려가 고꾸라져 말에서 떨어지니 호왕은 급히 말을 달려 달아나려 했다. 그러나 이미 모든 장졸들이 소리를 지르며 호왕을 에워싸서 어쩌지 못하고 사로잡혀 방언수 앞으로 끌려왔다. 호왕을 묶은 밧줄을 풀거라. 방언수가 명하고 호왕에게 말하였다. 왕이 진정한 마음으로 항복할 뜻이 없다면 다시 싸울 기회를 주겠노라. 호왕이 이 말을 듣고는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다. 원수 과연 바다 같은 도량을 가진 나마라. 어찌 배한자로서 다른 말이 있으리요. 옛 성인이 말씀하시길 깨달음이 지극히 귀하다 했으니 왕이 현명한 자로다. 방언수가 호왕을 내보내니 호왕은 감격하여 방언수를 윗사람으로 모시기를 서슴지 않았다. 방언수가 기뻐하며 군사를 돌이키자 호왕은 크게 잔치를 벌여 원수를 대접하고 백리 밖까지 나와 배웅하였다. 출병한 지 8달 만에 돌아오니 해가 바뀌었다. 빨리 돌아오고 싶은 마음에 하루에 천리씩 행군을 하였다.
황제는 방언수의 승리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방언수를 우승상으로 삼고 사신을 마중 보내었다. 마침 원수의 고향인 유하촌에 이르렀을 때 사신을 맞아 교지를 받들었다. 원수는 조상의 묘에 이를 먼저 구하고 친척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방언수가 황도에 이르러 바로 황제를 뵈러 나가니 상이 원수의 손을 잡고 공로를 새삼 칭찬하였다. 원수 몸둘 바를 모르고 호란을 평정한 것은 폐하의 홍복과 사직의 강건함이니 신에게 무슨 공이 있으리까. 과한 직위는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했으나 황제는 방언수를 승상으로 정하고 부인을 진국 부인으로 봉하였다. 또 방승상의 부모를 함께 존경한다는 뜻으로 아버지는 좌승상 평양후에 봉하고 어머니는 한국 부인으로 봉하였다. 승상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 묘지 앞에 서니 다시금 눈물이 솟았다. 부모와 일찍 이별하니 이런 영광을 아뢰지도 못하는구나. 승상이 새삼 서러운 생각이 들어 눈물을 적시자 그 마음을 짐작한 집안 식구들이 따라서 눈물을 흘렸다. 잠시 후 낙성공자의 의젓한 모습이 나타났다. 그립던 부인도 함께였다. 이들을 만난 승상이 즐거운 마음이 드니 즐거움과 슬픔이 엇갈리는 순간이었다. 때맞춰 서평후 내외가 왔는데 딸이 붉은 옷에 명패와 7면주를 들이운 왕후의 옷을 입고 있었고 승상은 구룡 통청관을 쓴 것을 보고 무척 기뻐했다. 너희 부부는 만사가 좋으나 친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흠이로구나. 부인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사람이 오복을 다 누리기 어렵고 가문을 이을 아이가 있는데 어찌 흠이겠습니까? 이렇게 즐거워할 뿐이라 승상도 크게 웃었다. 낙성과 김소저가 12살이 되었다. 기미가 기르를 택하여 보내었다. 낙성은 이미 훤칠하여 물속의 한 마리 용처럼 비범하고 기상이 늠름했으며 그 재주와 이름을 벌써 떨치기 시작한 때였다. 혼인날이 되니 하례객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당상관들이 타고 온 가마들이 줄을 지었다. 낙성공자가 홀례복을 입고 백마의 금빛 안장을 얹고 신부를 맞으러 갔다. 기미공자는 손을 잡으며 내 무슨 복으로 이런 영웅을 사이로 얻었는가 하고 뿌듯해했다. 그리고 딸에게 일렀다. 너는 수양을 부지런히 하고 남편을 예로 섬기며 부모를 진심으로 공경하도록 해라. 김소저가 낙성공자를 따라오니 한 쌍의 원앙을 보는 듯하여 승상 부부는 흐뭇했다. 신부가 아리따울 뿐 아니라 지혜롭고 예절을 잘 알았기 때문에 낙성공자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쳤다. 승상 부부도 며느리를 애지중지했다. 이후 승상이 조정의 일이 없을 때면 해월각에서 며느리와 더불어 시를 주고받으니 참 아름다운 전경이었다. 그해 봄에 과거가 열렸다. 낙성공자가 이때 급제하는 경사를 맞았다. 어사화를 꽂고 집으로 돌아오니 승상 부인이 공자의 손을 잡고 기뻐했다. 너희 부친이 12세에 장원을 하셨는데 너 또한 13세로 어사화를 꽂으니 조상의 은덕이로구나. 승상이 즐거워하며 잔치를 열어 축하했다. 황제가 박낙성을 도어서로 명하고 김소저에게 선물을 내렸으니 방승상 일가는 어느 가문보다도 큰 영광을 얻었다. 박낙성이 매사에 청렴 결백하고 공정함이 그 부친에 못지않으니 황제가 말하기를 박낙성은 충절과 재주가 아비에게 부족한 바가 없으니 그 안이 기특하랴. 이렇게 믿고 가까이 두었다. 두어 해 지나 김소저가 아들을 낳았다.
방승상 부부는 보석보다 더 손자를 귀하게 여기고 박낙성도 김소절을 더 사랑하니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었다. 어느 날 황제가 승상을 조용히 불렀다. 짐이 경의 문필을 사랑하여 병풍을 만들어 침전에 치고자 하였으나 번거로워 미뤄왔도다. 오늘은 조용하니 글을 지어봄이 어떠랴. 방승상은 대답했다. 마땅히 아름다운 글과 글씨로 새겨 폐하의 침전에 두고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제 앞에서 글씨를 내려 그으니 그 빼어난 필체와 재빠른 태도에 황제는 탐복하였다. 그리고 즉시 장인을 불러 금자 병풍을 만들어 침전에 치게 했다. 박낙성은 병부상소로 벼슬이 오르고 더욱 황제의 총애를 받으며 방승상도 아무 걱정 없이 세월을 보내는 중이었다. 하루는 방승상이 조용히 앉아 있는데 한 도인이 문득 나타나 죽장을 짚고 방승상 앞에 섰다. 승상은 얼른 옷차림을 단정히 갖추고 공손히 말하였다. 누추하오나 도인께서 잠시 오르시지요. 이 사람은 현산 도사라 하오. 얕으나마 관상을 볼 줄 알기에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도인께서 신기한 재주 있어오니 제 얼굴을 봐주십시오. 현산 도사 깊이 생각해 보더니 이윽고 말을 시작하였다. 공의 이마는 달 같아서 넓고 눈썹은 팔자로 높고 맑으니 비록 재주 있으나 일찍 부모를 여일 것이요. 코가 살찌고 두기 뺨이 희미한 것을 보아하니 정승이 될 상이로다. 백옥 같은 얼굴과 붉은 입술은 절세 미인이나 자녀 없을 상이고 수는 40을 넘기지 못할 것이오니 반드시 오래지 않아 세상을 등질 것이로소이다. 도사 말을 마치자 바람처럼 사라지고 화살이 하나 꽂혀 있었다. 집어보니 도사의 글이 적힌 쪽지였다. 음양의 이치를 바꾸어 나라와 세상을 속이니 어찌 그 벌을 받지 않겠는가. 하늘에서 여인을 탐하였으므로 인간 세상에서 남녀의 정을 끊었으니 스스로 그 잘못을 아는가. 옥황상제께서 옛 신하를 보고 싶어 하시니 다음해 3월 초나은 날 만나 뵙게 되리라. 승상이 이 글을 보고 탄식하였다. 내 일개 아녀자로 대장부 행세한 죄 어찌 없겠는가. 옥황상제 뵙고 용서를 빌고 부모를 만나면 나쁜 일만도 아니련만 서로 기대어 살던 부인은 내 죽으면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8월에 김소저가 또 아들을 낳았다. 집안에는 경사가 났으나 방승상은 자신이 떠날 날이 다가옴을 알고 연회를 베풀었다. 승상은 어두운 얼굴로 말했다. 내 본디 기질이 약하고 질병이 있어 오래 살지 못하리니 다시는 이리 즐거운 자리를 갖지 못할 것 같소. 그러자 모인 사람들이 놀라워했다. 승상께선 아직 젊으신데 무슨 불길한 말씀이요. 그러나 연회가 끝난 뒤 승상의 안색이 안 좋고 눈물까지 보이니 부인이 이상히 여겨 물어보았다. 승상이 현산 도사를 만난 이야기를 전하자 부인이 탄식하였다. 우리 두 사람이 그동안 영화롭게 지냈으니 무엇을 더 바라리까. 다만 둘이 한날 한시에 죽기를 소원할 뿐이옵니다. 비록 친구의 정이 두터우나 어찌 생사까지 함께 하겠소.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위로하며 근심하였다. 이날부터 방승상은 입맛이 없고 기운이 쇠하여 자리에 누웠는데 하루는 꿈에 부친이 나타나 말했다. 내 일개 소녀이나 이같이 귀하게 됐으니 이 또한 하늘의 뜻이나 좋은 일이 계속 이어지진 않을 듯하구나. 내 이 병을 쉬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날 이후 방승상은 병세가 더 심해졌다. 낙성공자 내외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나 차도는 없었고
승상은 더욱 수척해질 뿐이었다. 황제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걱정하며 어이와 약을 보내었다. 여전히 차도가 없자 다시는 방승상을 못 볼까 하여 황제가 친히 나타났다. 방승상은 병자의 몸으로 조복을 몸에 덮고 황제를 맞이했다. 황제는 그 병색 짙은 얼굴을 보고 눈물을 보이며 슬퍼했다. 내 죽은 후 황제께서 내 본 모습을 아시면 예가 아니다. 방승상은 결심하고 주변을 다 물리친 후 드디어 황제께 말씀을 올렸다. 신이 죽음을 맞이하며 오늘 황제께 드릴 말씀이 있사오니 신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니, 경은 그 무슨 말이오? 방승상은 눈물이 비오듯 흘렀다. 신이 본디 여자이오나 부모 일찍 여의고 어린 소견에 부모 떠나신 뒤에 삶이 어려울 듯 싶어 남아 행세를 하였사옵니다. 12세에 인재를 뽑으실 때 전하의 성은을 입사와 오늘에까지 이르고 아내 또한 제 모습을 알아보았으나 입 밖에 내지 않고 한낱 친구 되어 세인들을 속이고 살아왔사옵니다. 오늘날 그 죄를 받아 황천에 가오니 폐하를 속인 죄 용서하십시오. 황제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반신반의하더니 경의 이야기 들으니 놀랍고 기특하도다. 규중의 여인이 어찌 이 같을 수 있겠는가. 내 경이 신하들 중 체격이 작고 수염이 없음을 이상했으나 깨닫지 못하였으니 짐의 불찰로 경이 인륜을 옳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니 뉘를 탓하겠는가. 경은 아무 걱정 말고 어서 병석에서 일어나기만 하라. 승상은 그 은혜에 감동하며 승상의 자기를 거둘 것을 부탁하였다. 당치 않다. 경의 공이 크고 몸은 비록 여자이나 처신은 남자로 하였으니 어찌 벼슬을 거두겠는가. 더 몸을 상할까 두려우니 어서 자리에 누우라. 이렇게 여러 번 당부하자 승상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용안을 못 배울까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만 흘렸다. 황제가 그 마음을 헤아리고 눈물을 흘리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궁으로 돌아갔다. 서평우는 그날에야 딸과 사이의 진짜 사정을 알고 기가 막혔다. 승상을 몰라봄이 다 내 불찰이나 너는 어찌 감쪽같이 부모를 속일 수 있느냐. 승상을 위해 한 일일 뿐이나 부모님 벨낯이 없습니다. 딸이 눈물을 흘리니 서평우는 다만 슬퍼할 뿐이었다. 이윽고 승상 명이 다하여 눈을 감았다. 향년 39세였다. 승상 어찌 혼자 가시려 하나이까. 부인은 곡을 하다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그대로 기절해버렸다. 낙선 공자가 놀라 어머니를 일으켰으나 호흡이 가빠지고 그대로 눈을 감았다. 서평우 부부는 가슴을 치며 슬퍼하다가 돌의 인연이 하늘까지 닿은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몹시 애통해했다. 나라의 보배를 잃었구나. 승상의 장례를 나라에서 예를 갖추어 지내며 모든 법식을 남장으로 하라. 이것은 평소 방승상의 공을 기억하는 황제의 특별한 명령이었다. 낙선과 김소전은 비록 친부모는 아니나 그 은혜와 정이 친부모 이상이었으므로 슬픔을 감당하기 어려웠다. 아침 저녁으로 곡소리가 얼마나 애달픈지 듣는 이의 간장을 다 녹일 정도였다. 이들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 한 번도 가벼이 운 적이 없었다. 너무 애통해하여 기운이 떨어지고 모습이 까칠했다. 그 효심에 모두 감동하였다. 3년상이 끝난 뒤 황제가 낙선공자를 불러들여 위로하였다.
그리고 벼슬을 올려주었다. 낙성공자는 조정에 나가 충성을 다해 황제의 뜻을 따랐다. 하루는 낙성공자가 꿈을 꾸었다. 승상 부부가 오색구름을 타고 내려와 이렇게 이르는 것이었다. 우리는 본디 하늘나라의 별들 가운데 문곡성과 상하성이라는 별들이었다. 금슬이 너무 좋아 다른 일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태을이 이를 믿게 보고 옥황상제께 고하였다. 상제는 노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내치셨느니라. 문국성은 본디 남자여서 남자의 일을 해야 하는데 태을의 장난으로 여자로 태어난 것이다. 이것은 헛된 부부 대괴하여 천상에서의 방자함을 벌한 것이다. 지난 바를 생각하면 우습고 한심하구나. 우리는 옛날과 다름없이 잘 지내니 너희는 너무 서러워 말고 부디 집안의 명성을 빛내고 오래도록 잘 살거라. 그 후 낙성공자의 벼슬이 우승상에 이르렀으며 10자녀 모두 벼슬이 높이 올랐다. 낙성공자가 얻은 두 번째 부인은 첫째 부인과도 친동기간처럼 지냈는데 세 사람 모두 70세까지 장수하였다. 그 자손이 손자 손녀를 합해 70여 명에 이르렀다. 모두 그 자질이 뛰어나 집안이 번성하였으니 이들은 명나라 대의 으뜸가는 가문으로 기억되었다.